그런데 말이야. 나 어릴 때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어. 준호는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가 가끔 울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던 게 기억나? 아침 햇살이 한옥의 마루를 따스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강준호는 평소처럼 6시에 눈을 떴습니다. 70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그의 하루는 규칙적이었죠. 세수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니 어머니가 손수 가꾸셨던 텃밭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는 준호가 돌보고 있는 작은 채소밭이었습니다. 오늘도 상추가 잘 자랐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물을 주는 준호의 모습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 속에는 어딘지 모를 공허함이 스며 있었죠. 서울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이 아득하게 느껴집니다. 은퇴 후 고향 경북 의성으로 돌아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70년대에 지어진 이 한옥은 어머니가 평생을 사신 집이었습니다. 대청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릴 적 기억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곤 했어요. 어머니가 아궁이에 불을 지피던 모습, 마당에서 뛰어놀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누나 미자가 학교에서 돌아와 숙제하던 모습까지 말이죠. 아내와의 이혼은 5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서로를 탓하기보다는 지쳐버린 관계였죠. 40년을 함께 살면서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어들었고 각자의 세계에 갇혀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외국으로 나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큰아들은 미국에서 의사로 일하고 있고 딸은 캐나다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가끔 안부 전화가 오긴 하지만 그마저도 점점 뜸해지고 있었죠.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85의 나이였어요. 마지막 몇 년은 치매로 고생하셨지만 준호만은 끝까지 알아보셨죠. 임종 직전까지도 준호의 손을 꼭 잡고 계셨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준호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어머니의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무엇이 미안하다는 건지 물어보려 했지만 이미 어머니는 눈을 감으신 후였어요. 그 말의 의미를 지금도 알 수 없었습니다. 누나 미자와는 어머니 장례식 이후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장례식 때도 서로 말을 제대로 나누지 못했죠. 어릴 적부터 누나와의 관계는 편하지 않았어요. 5살 차이라는 나이 차이도 있었고 성격도 정반대였습니다. 누나는 항상 진지하고 책임감이 강했던 반면 준호는 자유롭고 낙천적인 성격이었거든요. 점심을 간단히 해결한 준호는 마을회관으로 향했습니다. 이곳에서 동네 어르신들과 나누는 막걸리 한 잔이 그의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었죠. 박 영감과 김노인이 이미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야, 늦었네. 어제 늦게 잤나? 얼굴이 좀 피곤해 보이는구나. 친근한 인사를 나누며 자리에 앉은 준호는 막걸리 잔을 받아들었습니다. 이들과 나누는 대화는 대부분 옛날 이야기였어요. 어릴 적 추억, 젊은 시절의 무용담, 그리고 변해가는 세상에 대한 한탄들이었죠. 요즘 젊은 것들은 우리가 뭘 하는지도 몰라. 맞아. 옛날엔 이웃이 가족이었는데 말이야. 지금은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살잖아. 그러게 말이야. 우리 어릴 때는 동네 어른들이 모두 우리 부모나 다름없었는데 준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사실 그 자신도 젊은 시절에는 이런 어르신들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자신이 그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이 때로는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혼자 텃밭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토마토 지지대를 세우고 고추밭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는 일들이었어요. 단조로운 일이지만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흙을 만지고 있으면 복잡한 생각들이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해가 저물 무렵 집으로 돌아온 준호는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평소라면 전기요금 고지서나 광고 전단지 정도였는데 오늘은 조금 다른 우편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적힌 봉투였죠. 봉투 겉면에 적힌 발신인 이름을 보는 순간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봉투를 뜯고 내용을 확인하는 순간 준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낸 사람은 강미자, 바로 그의 누나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며칠 후에 찾아가겠다는 통지였죠. 구체적인 용건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내용 증명으로 보낸다는 것 자체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왜 갑자기? 준호는 편지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5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누나가 갑자기 내용 증명을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좋은 일일 리는 없을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 유산과 관련된 일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날 밤 준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누나가 무슨 일로 갑자기 연락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어릴 적 누나와의 기억들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누나는 항상 어른스러웠고 준호를 돌봐주려 했지만 어딘지 서먹한 관계였죠. 이틀 후 준호는 마당에서 풀을 뽑고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을 때였어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어보니 오랜만에 보는 누나 미자가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지만 여전히 날카로운 눈빛은 그대로였어요. 두 사람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 준호는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미자는 말없이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어요. 오랜만에 보는 누나는 많이 늙어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반백이 되었고 손등에는 검버섯이 생겨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꼿꼿한 자세와 단호한 표정은 예전 그대로였어요. 차라도 한잔 할까? 됐어. 할 말만 하고 갈 거니까. 미자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역시 좋은 일로 온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두 사람은 대청마루에 마주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미자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낡고 바래진 통장이었어요. 표지가 너무 오래되어 글씨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준호는 그 통장을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게 뭐야? 보면 알아. 미자는 통장을 준호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준호가 통장을 펼쳐보는 순간 눈이 커졌어요. 첫 페이지에 적힌 발행일자는 1973년이었습니다. 거의 50년이 된 통장이었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잔액이었습니다. 2억 3천만 원?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통장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정기적으로 입금된 흔적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오랜 세월 동안 복리와 재해치로 불어난 금액이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이거 너한테 줄 생각 없다고 하셨어. 미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통장을 보며 당황스러워했어요. 어머니가 이런 통장을 가지고 계셨다는 사실도 몰랐고 왜 자신에게 주지 않으려 하셨는지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한테 주라고 하셨어. 내가 어릴 때 저지른 짓, 그거 기억 안 나? 어릴 때 저지른 짓이 뭔데? 준호는 진심으로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미자는 그런 준호를 차갑게 바라보았어요. 정말 기억 안 나? 아니면 모른 척 하는 거야? 정말 모르겠어. 내가 뭘 했다는 거야? 미자는 한숨을 크게 쉬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참아왔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널 보호하려고 애쓴 거야. 그때 일 때문에 우리 집안이 어떻게 됐는지 정말 모르겠어? 준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릴 적 기억을 아무리 떠올려 봐도 그런 큰 사건이 있었다는 기억이 나지 않았어요. 평범한 어린 시절이었다고 생각했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체적으로 말해봐. 내가 뭘 했다는 거야? 삼촌 집 말이야. 너 때문에.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올라왔어요. 50년 가까이 묻어두었던 이야기를 꺼내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누구야? 우리 삼촌이 몇 명인데? 큰 삼촌 말이야. 강원식 삼촌. 준호는 그제야 기억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가끔 만났던 큰 삼촌이었어요. 마을에서 작은 상점을 운영하셨던 분이었죠. 하지만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는 여전히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삼촌이 어떻게 됐는데? 감옥에 갔어. 너 때문에. 미자의 말에 준호는 더욱 당황했습니다. 자신 때문에 삼촌이 감옥에 갔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그때 너 7살이었어. 삼촌 가게에서 놀다가 불을 냈잖아. 불? 금고 근처에서 성냥을 갖고 놀다가 불이 났어. 가게가 다 타버렸지. 준호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단 말일까요? 하지만 결국 삼촌이 보험금 타려고 방화했다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어. 증거가 없어서 너는 아무 일 없었지만 말이야. 미자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엄마는 너만 데리고 서울로 갔어. 나는 혼자 할머니와 여기 남았지. 준호는 그때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서울로 이사 간 것은 맞았어요. 하지만 그것이 자신이 저지른 사건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습니다. 나는 공장에서 일하면서 할머니 모시고 살았어. 손가락이 뒤틀리도록 일했는데 너는 엄마 치마폭에 쌓여서 편하게 살았지. 미자의 손을 보니 정말로 굽어 있었습니다. 오랜 공장 일로 변형된 손가락들이었어요. 준호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누나, 나는 정말. 변명하지 마. 이제 와서 무슨 변명을 해? 미자는 통장을 다시 가방에 넣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가 손을 뻗어 막았어요. 잠깐, 그 통장 좀 다시 보자. 준호는 통장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입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정기적으로 입금하는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이명자? 이 사람은 누구야? 미자도 그 이름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이름이었어요. 나도 몰라. 엄마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하시더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갑자기 이 통장이 단순한 어머니의 유산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숨기고 계셨던 또 다른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누나, 이 돈이 정말 우리 것일까? 미자도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 돈이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여전히 통장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아 있었어요. 50년 만에 밝혀지기 시작한 가족의 비밀 앞에서 말이죠. 그날 밤 미자는 준호의 집에서 하룻밤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고향집에서 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통장에 얽힌 비밀과 어릴 적 사건에 대한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는 과거의 진실을 찾기 위해 동네 어르신들을 찾아다니기로 결심했습니다. 미자도 함께 나섰어요.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마을회관이었습니다. 박 영감님, 혹시 옛날 일 좀 물어봐도 될까요? 평소보다 진지한 표정의 준호를 본 박 영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노인도 관심 있다는 듯 귀를 기울였어요. 강원식 삼촌 기억하세요? 예전에 가게 하시던 분 말이에요. 아, 원식이? 그럼 기억하지. 불쌍한 사람이었어. 박 영감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가요? 아이고, 그때 일을 지금 와서 왜 물어보나? 다 옛날 일인데. 김노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제가 어릴 때 관련된 일 같은데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박 영감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너 삼촌 가게에서 불 질렀다고 해서 경찰도 왔었지. 온 동네가 떠들썩했어. 준호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정말 자신이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결국 너 대신 내 삼촌이 감옥 갔잖아.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불 질렀다고 해서 말이야. 그런데 정말 삼촌이 일부러 불을 낸 건가요? 미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 영감은 고개를 저었어요. 글쎄다. 아무도 확실히 본 사람은 없었거든. 다만 내가 그 근처에서 성냥을 갖고 놀았다는 건 사실이었지. 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자신의 잘못으로 억울한 사람이 감옥에 갔다니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그래서 내 어머니가 너만 데리고 서울로 떠났어. 여기 있으면 손가락질 받을까 봐서 말이야.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마을회관을 나왔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아직도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그런 큰 사고를 냈다면 왜 기억이 나지 않는 걸까요? 오후에는 고모 집을 찾아갔습니다. 고모는 아직 정정하셨고 옛날 일들을 잘 기억하고 계셨어요. 고모, 예전에 큰 삼촌 집에 불난 일 기억하세요? 그럼 기억하지. 그때 얼마나 난리였는데. 고모는 차를 끓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사실 그 불 너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 고모의 말에 두 사람은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아무도 확실히 본 사람은 없었거든. 다만 내가 그 근처에 있었다는 것뿐이었어. 준호는 희망이 생기는 기분이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억울하게 누명을 쓴 것은 아닐까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저 때문이라고 했던 건가요? 그때 내 어머니가 너무 당황해서 그랬어. 자꾸 미안하다고 하고 빨리 서울로 떠나겠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내 잘못인 줄 알았지. 고모의 말을 들으니 상황이 조금씩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준호를 보호하려다 보니 오히려 의심을 받게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그렇게 서두르셨을까요? 내 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었어. 뭔가 일이 생기면 혼자 다 짊어지려고 하시는 성격이셨지. 미자는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정말 어머니는 항상 모든 걸 혼자 해결하려고 하셨던 분이었어요. 고모, 혹시 강원식 삼촌이 정말 보험금 때문에 불을 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글쎄다. 그때 삼촌도 사업이 어려웠다고 들었거든. 하지만 그런 분은 아니었는데 고모도 확실하지 않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진실은 여전히 오리무중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미자가 말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가족이 그때 일로 흩어진 건 맞아. 누나도 그때 많이 힘들었겠네. 준호는 처음으로 어릴 적 미자의 고통을 생각해 봤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은 서울로 떠나고 자신만 할머니와 남겨졌던 미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나는 공장 다니면서 손가락이 뒤틀리도록 일했는데 너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서울로 갔지. 미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전보다는 부드러워진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통장을 꺼내 보았습니다. 여전히 의문투성이었어요. 이명자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입금했을까요? 누나, 이 통장에 대해서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 응.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어. 통장의 입금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니
더 이상한 점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입금 금액이 일정하지 않았고 입금 간격도 불규칙했어요. 마치 누군가 상황에 따라 돈을 넣은 것 같았습니다. 혹시 이 돈이 삼촌 일과 관련이 있는 건 아닐까? 준호의 말에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무언가를 숨기고 계셨던 것은 분명해 보였어요. 내일은 은행에 가서 더 자세한 내역을 알아보자. 그래, 이명자라는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봐야겠어.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잠들 수 없었습니다. 어릴 적 사건의 진실과 어머니가 남긴 비밀스러운 통장. 모든 것이 하나씩 연결되어 있는 것 같았지만 아직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와 미자는 의성읍내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통장의 비밀을 풀기 위해서는 더 자세한 거래 내역이 필요했어요. 은행 직원은 오래된 통장을 보고 놀라워했습니다. 이렇게 오래된 통장은 처음 봅니다. 1973~3년이면 거의 50년이 됐네요. 직원은 컴퓨터로 거래 내역을 조회해 보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자료를 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이상하네요. 이명자라는 분이 정기적으로 입금하셨는데 주소가 서울로 되어 있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울 주소라는 것이 의외였어요. 혹시 이명자라는 분의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개인정보라서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마지막 입금이 3년 전이네요. 3년 전이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기와 일치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입금이 중단된 것 같았어요. 은행에서 나온 두 사람은 무거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더 많은 의문만 생겼을 뿐 해답은 찾지 못했어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준호는 고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모, 혹시 이명자라는 사람 아세요? 서울에 사는 분인데. 이명자? 글쎄, 기억이 안 나는데. 왜? 어머니 통장에 그분이 계속 돈을 입금하셨거든요. 전화 너머로 고모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너희 어머니는 평생 비밀이 많으셨어. 혹시 모르니까 너희 작은 고모한테도 물어봐라. 작은 고모는 부산에 살고 계셨습니다. 준호는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작은 고모, 이명자라는 분 혹시 아세요? 이명자? 어디서 들어본 이름 같은데. 잠깐, 혹시 너희 어머니 친구 이름 아닐까? 준호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어머니 친구요? 응. 예전에 내 어머니가 서울에서 만나는 친구가 있다고 했던 것 같은데. 자세한 건 모르겠어. 전화를 끊고 난 후 준호는 미자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누나, 이명자라는 분이 어머니 친구일 수도 있대. 어머니 친구가 왜 우리 통장에 돈을 넣어? 둘 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의 친구라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돈을 보냈을까요? 그때 미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준호야, 혹시 기억나? 어릴 때 어머니가 가끔 서울에 볼 일 있다고 나가시던 거. 준호도 희미하게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는 가끔씩 하루나 이틀 집을 비우시곤 했어요. 그때마다 누군가를 만나러 간다고 하셨지. 맞아. 그리고 돌아오시면 항상 무거운 표정이셨어. 두 사람은 점점 어머니의 숨겨진 이야기가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전체 그림은 보이지 않았어요. 저녁 무렵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사촌형 영호였어요. 준호보다 5살 많은 영호는 강원식 삼촌의 아들이었습니다. 준호야, 오랜만이다. 영호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갑자기 찾아온 걸까요? 형, 어떻게 여기까지? 소문 들었어. 너희가 옛날 일 파헤치고 다닌다며? 영호의 목소리에는 불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준호는 당황했어요. 형, 우리는 그냥 그 돈 우리 아버지 거였어.
영호가 갑자기 던진 말에 준호와 미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말이야? 너희 어머니가 몰래 빼돌린 돈이었다고 들었어. 우리 아버지는 누명을 쓰고 감옥 갔다고. 영호의 말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돈을 훔쳤다는 말일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미자가 격하게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영호는 계속 말했어요. 그때 그 불, 너희 어머니가 낸 거라는 얘기도 있어. 준호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일까요? 형, 그런 말 함부로 하면 안 되지. 함부로? 우리 아버지는 그 일로 인생이 망가졌어. 감옥에서 나오신 후에도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사셨다고. 영호의 목소리는 점점 격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그 돈으로 너희는 서울에서 편하게 살았지만 우리는 가난하게 살았어. 준호는 영호의 말이 일부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실제로 서울에서의 생활은 여기보다 나았으니까요. 형, 하지만 증거가 있어야. 증거? 그 통장이 증거 아니야? 어디서 난 돈으로 그렇게 많은 돈이 모였겠어? 영호는 통장을 보며 말했습니다. 확실히 그 많은 돈의 출처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이명자라는 사람, 그 사람도 뭔가 수상해. 형도 이명자를 알아? 모르긴 하지만 분명 이 모든 일과 관련이 있을 거야. 영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더 충격적인 말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 무슨 말씀? 진짜 범인을 알고 계셨다는 거야. 준호와 미자는 숨을 멈췄습니다. 진짜 범인이 따로 있다는 말일까요? 누구라고 하셨는데? 그건 차마 말할 수 없어.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시선은 계속 준호와 미자를 향하고 있었어요. 형, 제발 말해줘. 우리도 진실을 알고 싶어. 나중에 얘기하자. 오늘은 너무 늦었어. 영호는 그렇게 말하고 집을 나갔습니다. 뒤에 남은 준호와 미자는 혼란스러웠어요. 누나, 영호 형 말이 맞을까? 글쎄, 하지만 뭔가 이상해. 왜 지금 와서 그런 말을 하는 거지? 밤이 깊어갔지만 두 사람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영호의 말이 사실이라면 어머니는 평생 거짓말을 하며 사신 것일까요? 그리고 이명자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통장을 다시 보니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이 많은 돈이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모인 것일까요? 밤새 뒤척이던 준호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미자도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마루에 앉아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았죠. 준호야, 영호가 한 말 어떻게 생각해? 글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긴 해. 그때 미자가 갑자기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나 어릴 때 이상한 기억이 하나 있어. 준호는 미자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어요. 어머니가 가끔 울면서 누군가 이름을 부르시던 게 기억나. 누구 이름? 은서. 은서라고 하셨어. 준호는 그 이름을 처음 들었습니다. 은서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은서가 누군데? 미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확실하지 않지만 우리 동생이었을 수도 있어. 동생? 우리한테 동생이 있었어? 준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중요한 사실을 지금까지 몰랐다니요. 내가 아주 어릴 때야. 갓난아기였어. 병원에서. 미자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오래된 기억을 떠올리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됐는데? 잃어버렸어. 어머니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사라졌다고 하셨어. 준호의 머릿속에 희미한 기억의 조각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적 병원에서 어머니가 울고 계셨던 모습, 그리고 무언가를 찾아다니시던 모습 말이에요. 기억나? 병원에서 눈을 떼지 말라고 하셨던 거. 준호는 그제야 기억이 났습니다. 어머니가 준호에게 아기를 보고 있으라고 하셨던 것이었어요. 하지만 어린 준호는 잠시 딴 곳을 보았고 그 사이에 아기가 사라졌던 것입니다. 그때 내가 잘못 본 거야? 미자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통장 때문에 널 키운 게 아니야. 동생 은서 때문이었어. 준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보호한 이유가 다른 곳에 있었다니요. 그 일 이후 어머니는 말이 없으셨어. 집안 분위기도 완전히 바뀌었고 미자의 말을 들으니 어릴 적 기억들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항상 슬퍼 보이셨던 이유, 가끔 혼자 우시던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았어요. 그럼 이명자라는 사람도 은서를 찾는 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통장의 돈은 은서를 찾기 위해 어머니가 모은 돈일 수도 있었어요. 누나, 그럼 삼촌 일은 어떻게 된 거야? 그것도 다 연결되어 있을 거야. 어머니가 은서를 잃어버린 죄책감 때문에 더 예민해지셨고, 그래서 내가 작은 실수를 해도 크게 받아들이셨을 수도 있어. 준호는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아이를 잃어버린 어머니가 남은 아이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을까요? 하지만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꼈어. 미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너만 데리고 서울로 갔고 나는 혼자 남겨졌지. 그때 나는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라고 생각했어. 준호는 미자의 마음이 이해됐습니다. 어린 미자에게는 동생만 특별 대우 받는 것처럼 보였을 거예요. 오후에 두 사람은 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은서에 대한 단서가 남아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옛날 옷장을 뒤지던 중 준호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옷장 뒤편에 작은 상자가 숨겨져 있었어요. 누나, 이것 봐. 상자를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갓난아기 사진도 있었어요. 이게 은서인가? 사진 뒤에는 은서 100일 사진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그들에게는 동생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상자 안에서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실종신고서였어요. 1974년에 작성된 것이었습니다. 정말 경찰에 신고까지 하셨구나. 그리고 마지막에 어머니의 일기장이 나왔습니다. 펼쳐보니 은서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어요. 오늘도 은서를 찾지 못했다. 이명자 씨가 또 다른 정보를 주셨지만 허실이었다. 언제까지 이렇게 찾아다녀야 하는 걸까? 이명자라는 이름이 일기에 나왔습니다. 정말 은서를 찾는 일과 관련된 사람이었어요. 준호는 자꾸 은서가 어디 갔냐고 묻는다. 어떻게 말해줘야 할까? 내가 잠시 방심한 사이에 잃어버렸다고 할 수는 없다. 준호는 자신도 어릴 때 은서를 찾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기를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사실이 나왔습니다. 이명자 씨가 사설 탐정을 소개해 주셨다. 비용이 많이 들지만 은서를 찾기 위해서라면 어떤 일이든 할 것이다. 통장의 돈이 사설 탐정 비용이었을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발견했습니다. 원식이가 감옥에 갔다. 준호 때문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내 잘못이다. 내가 은서를 제대로 돌보지 못해서 이 모든 일이 생겼다. 원식이에게 미안하다. 어머니는 모든 일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누나, 어머니가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사셨구나. 미자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의 진심을 이제야 알게 된 것이었어요. 그럼 우리가 어머니를 오해했던 거네. 응.
어머니는 은서를 찾기 위해 평생을 바치셨어.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습니다. 은서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이명자라는 사람은 어떤 관계일까요?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머니의 진실된 마음을 알게 되어 한편으로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이제 은서를 찾는 일을 이어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창고를 정리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어머니의 일기를 본 후로 더 많은 단서가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미자도 함께 나섰습니다. 창고는 오랫동안 손대지 않아서 먼지가 가득했습니다. 오래된 농기구들과 사용하지 않는 가구들이 쌓여 있었어요. 구석진 곳에서 낡은 나무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이것도 어머니 물건인 것 같네. 상자를 열어보니 더 많은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두꺼운 봉투였어요. 봉투 겉면에는 준호와 미자에게라고 어머니의 필체로 적혀 있었습니다. 누나, 이것 봐.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어머니가 손수 쓰신 편지가 들어 있었어요. 편지를 펼쳐보는 순간 두 사람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사랑하는 미자와 준호에게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것이다. 평생 너희에게 하지 못한 말들을 이제야 쓴다. 어머니의 진심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미자야, 내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을지 안다. 너를 두고 준호만 데리고 서울로 갔을 때 엄마는 정말 죽고 싶었다. 하지만 은서를 잃어버린 죄책감에 준호마저 잃을까봐 두려웠다. 미자는 편지를 읽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50년 가까이 품고 있던 서운함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준호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다. 삼촌 집불도 은서를 잃어버린 것도 모두 어른들의 잘못이다. 단지 내가 어린아이였을 뿐이다. 준호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평생 짊어지고 있던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그 돈은 은서를 찾는 데 써야 할 돈이다. 이명자 씨는 은서를 입양 보낸 간호사였다. 그분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평생 도움을 주셨다. 드디어 이명자의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은서를 입양 보낸 간호사였던 것이에요. 은서는 살아있다. 서울의 어느 가정에서 행복하게 자랐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끝내 찾지 못했다. 이제 그 일은 너희가 이어받아 달라.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은서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미자야, 넌 엄마의 기둥이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었지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죄를 안고 살았다. 너를 혼자 두고 간 것이 평생의 한이다. 미자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모든 세월이 허무하게 느껴졌어요. 편지 마지막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습니다. 삼촌 집불은 내가 냈다. 은서를 잃어버린 충격으로 정신이 없었을 때였다. 준호가 그 근처에 있었지만 불을 낸 것은 나였다. 삼촌이 대신 감옥에 간 것이 평생의 죄다. 준호는 편지를 읽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말 자신의 잘못이 아니었던 것이에요. 하지만 이미 삼촌은 누명을 쓰고 돌아가셨다. 영호에게 진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제 너희가 그 일을 마무리해달라. 편지를 다 읽은 후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혼자 짊어지셨던 무거운 짐의 실체를 알게 된 것이었어요. 누나,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으셨을까? 응,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려고 하셨구나. 미자는 통장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 돈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명확해졌어요. 준호야, 이 돈으로 은서를 찾아보자. 그래, 어머니의 유언을 이어받자.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영호에게 진실을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어요. 그때 마당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영호가 다시 찾아온 것이었어요. 준호야, 어제 말한 것 좀 더 얘기하자. 영호는 어제보다 차분해 보였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민했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보여줄까 말까 하면서 말이죠. 형, 들어와. 할 말이 있어. 영호가 들어오자 준호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형, 사실 우리가 새로 알게 된 게 있어. 준호는 어머니의 편지를 영호에게 건넸습니다. 영호는 편지를 읽으며 표정이 점점 변했어요. 이게 정말이야? 어머니가 직접 쓰신 편지야. 영호는 편지를 다 읽고 나서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 아버지가 억울하게 돌아가신 거구나. 형, 미안해. 우리 어머니 때문에.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어요.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자신이 억울하다는 게 증명된 거니까.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위로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오해와 원망이 풀어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 영호가 물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유언을 실행하겠다고 말했어요. 은서를 찾아보려고 해. 그리고 삼촌 명예도 회복시키고 나도 도울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영호의 말에 미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명자 씨를 먼저 찾아보자. 그분이 은서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계실 거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지만 세 사람의 마음은 밝아졌습니다. 마침내 어머니의 진심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 남은 일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게 된 것이었어요. 내일부터 서울로 가서 이명자 씨를 찾아보자. 응. 어머니의 마지막 소원을 꼭 이뤄드리자. 밤이 깊어갔지만 세 사람은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편지로 인해 모든 오해가 풀렸고 이제 새로운 희망을 품게 된 것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준호, 미자, 영호는 서울로 향했습니다. 어머니의 편지에 적힌 주소를 단서로 이명자 씨를 찾아보기로 한 것이었어요. 기차 안에서 세 사람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은행에서 받은 주소가 강남구였지? 거기부터 찾아보자. 영호가 말했습니다. 준호는 가방에서 어머니의 일기장을 꺼내 다시 읽어보았어요. 일기에 보니까 이명자 씨가 간호사였다고 하니까 그때 그 병원부터 알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서울에 도착한 세 사람은 먼저 어머니가 은서를 잃어버린 그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40년이 넘은 일이라 당시 기록을 찾기가 쉽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때 기록들은 대부분 폐기되었습니다. 병원 직원의 말에 실망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준호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간호사 협회에 가보자. 혹시 이명자 씨에 대한 기록이 있을지도 몰라. 간호사 협회에서도 쉽게 정보를 얻을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친절한 직원 한 분이 도움을 주었어요. 이명자라는 이름으로 등록된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연령대를 보니 한 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이명자 씨의 현재 주소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즉시 그 주소로 향했어요. 강남구의 한 아파트 단지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세 사람의 마음은 두근거렸어요. 과연 이명자 씨를 만날 수 있을까요? 초인종을 누르자 중년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안녕하세요. 강미선 씨를 찾아온 강준호라고 합니다.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70대로 보이는 여성이 나타났어요. 그분이 바로 이명자 씨였습니다. 강미선 씨?
혹시 이명자 씨는 준호를 보더니 얼굴이 하얘졌습니다. 마치 유령을 본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준호의 말에 이명자 씨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거실로 들어간 세 사람 앞에서 이명자 씨는 오랫동안 숨겨왔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저지른 일 때문에 여러분 가족이 고생하셨겠어요. 이명자 씨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그때 간호사가 아니었어요. 간호조무사였죠. 생활이 어려워서 부정한 일에 손을 댔습니다. 충격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아이들을 팔았습니다. 아이를 원하는 부부들에게 말이에요. 이명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왔던 죄책감이 터져나오고 있었어요. 은서도 그렇게, 네,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가정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돈을 받고 한 일이었어요. 준호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명자 씨의 다음 말을 듣고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하지만 저도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그래서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네, 제가 번 돈으로 사설탐정도 고용하고 은서를 찾기 위해 노력했어요. 하지만 당시에는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아서 이명자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습니다. 다행히 은서가 간 가정은 알고 있어요. 좋은 가정이었습니다. 아이를 간절히 원하던 부부였죠. 지금도 연락이 되나요? 미자가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몇 년 전까지는 가끔 소식을 들었어요. 은서가 대학도 졸업하고 결혼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은서가 살아있고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양부모님이 은서에게 입양 사실을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함부로 나타나면 은서에게도 충격일 수 있고, 이명자 씨의 말이 맞았습니다. 갑작스럽게 나타나서 가족이라고 하면 은서도 당황할 것 같았어요. 하지만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이명자 씨는 오랫동안 짊어진 죄책감을 조금이라도 덜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은서 양부모님이 입양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죠? 영호가 현실적인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최소한 은서가 원래 가족에 대해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명자 씨는 서랍에서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여기 은서 양부모님 연락처가 적혀 있어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할 것 같아요. 준호는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마침내 은서를 찾을 수 있는 단서를 얻은 것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이명자 씨는 계속 사과했습니다. 40년 넘게 마음에 품고 있던 죄책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이제라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미자가 이명자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원망보다는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컸어요. 저희 어머니도 이제 편히 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늦은 저녁을 먹었습니다. 마침내 은서를 찾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었어요. 내일 은서 양부모님께 연락해보자. 응. 하지만 신중하게 해야 해. 어머니가 얼마나 기뻐하실까. 세 사람은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겼습니다. 준호는 드디어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에, 미자는 어머니의 한을 풀어드릴 수 있다는 안도감에, 영호는 가족들이 화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뿌듯함에 젖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있었습니다. 은서가 과연 그들을 받아들일까요?
그리고 양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모든 것이 순조롭게 해결되기를 바라면서 세 사람은 내일을 기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는 떨리는 마음으로 은서 양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몇 번의 통화음 후에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혹시 박은서 씨의 아버님이신가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누구시죠? 저는 강준호라고 합니다. 은서 씨와 관련해서 말씀드릴 일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은서와 무슨 관계십니까? 양아버지의 목소리가 경계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어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일입니다. 긴 고민 끝에 양아버지는 만남을 허락했습니다. 오후에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약속 장소에 도착한 준호, 미자, 영호는 긴장한 마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잠시 후 단정한 모습의 중년 부부가 들어왔어요. 바로 은서의 양부모님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수입니다. 저는 아내 정수진입니다. 정중한 인사를 나눈 후 네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양아버지 박민수 씨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은서와 무슨 관계라고 하셨죠? 준호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은서의 친가족입니다. 양부모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염려해왔던 일이 현실이 된 것이었어요.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습니까? 미자가 차근차근 지난 일들을 설명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은서를 찾아왔던 이야기, 그리고 최근에 알게 된 진실들을 말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3년 전에 돌아가시면서 남긴 유언이 있습니다. 은서를 꼭 찾아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양어머니 정수진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은서 어머니가 그렇게 찾으셨다니 저희는 몰랐습니다. 은서는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도 하나 있고요. 양아버지의 말에 세 사람은 안도했습니다. 은서가 행복하게 살고 있다는 소식이었으니까요. 혹시 은서가 자신의 출생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대학생 때 말해줬습니다. 은서도 언젠가는 친가족을 만나고 싶다고 했었어요. 이 말을 듣고 세 사람은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럼 은서와 만날 수 있을까요? 글쎄요. 은서에게 먼저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양어머니가 신중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일이니까요. 영호가 이해한다는 뜻을 표했습니다. 양아버지는 잠시 고민하더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은서에게 전화해 볼게요. 전화를 받은 은서의 목소리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세요? 은서야, 너와 관련해서 중요한 분들이 오셨단다. 누구요? 내 친가족 분들이야. 전화 너머로 은서의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직접 와서 만나볼래? 네, 지금 갈게요. 은서는 즉시 카페로 오겠다고 했습니다. 1시간 정도 기다리라고 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양부모님은 은서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서는 정말 착한 아이였어요. 공부도 잘하고 성격도 밝고 저희 부부에게는 천사 같은 존재였습니다. 양부모의 이야기를 들으며 준호와 미자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은서가 좋은 가정에서 사랑받으며 자란 것이 확실했으니까요. 드디어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단아한 여성이었어요. 바로 은서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은서는 떨리는 목소리로 인사했습니다. 준호와 미자는 은서를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어머니를 닮은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은서야. 미자가 먼저 다가가서 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언니 미자예요. 그리고 이분은 오빠 준호. 은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 그리워했던 가족들을 드디어 만난 것이었어요. 정말 제 가족이신가요? 그럼 우리 은서야. 준호도 감격스러워했습니다. 어릴 적 잃어버린 동생을 마침내 찾은 것이었어요. 어머니는 어떻게 지내세요? 은서의 질문에 미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어머니는 3년 전에 돌아가셨어. 은서의 얼굴이 슬퍼졌습니다. 그럼 어머니를 못 보는 건가요? 하지만 어머니가 너를 평생 찾으셨어. 매일 기도하면서 말이야. 준호가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은서는 울면서 들었어요.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어떤 분 들릴까 하고. 그때 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은서야, 우리 함께 고향에 가보지 않을래? 어머니 산소도 있고. 네, 꼭 가보고 싶어요. 그날부터 가족들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통장의 돈은 실종자 DNA 등록과 가족 찾기 단체에 기부하기로 했어요. 다른 가족들도 제외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였습니다. 영호는 의성의 작은 책방을 열어 가족의 역사와 기억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서울로 돌아가 자식들과 화해를 시도했고, 미자는 몇십 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찾았어요. 한 달 후 의성의 오래된 사진관에서 가족 사진을 찍었습니다. 준호, 미자, 영호, 그리고 은서가 함께 서 있었어요. 사진 한쪽에는 어머니의 사진을 놓아두었습니다. 사진을 찍고 난 후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족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비록 다 찾지 못하더라도. 해가 저물어가는 한옥마당에서 가족들은 어머니의 추억을 나누며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오랜 세월 흩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어요. 어머니의 사랑이 마침내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은 것입니다.